예, 그럼 지금부터 2022 인문문화 아카데미 다시 보게 된 제주 제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회를 맡은 산업법인 제주바람의 연구기획단장 김동주입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산업법인 제주바람이 주관하고 있는 다시 보게 되는 제주 2022 인문문화 아카데미는 오늘로 이 5번째 실내 강의를 마지막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후 생태 위기와 환경 수도를 통해 제주 다시 보기를 주제로 한국환경재단의 안병옥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최근의 기후 위기와 제주도의 여러 가지 환경 사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일에는 생략을 하겠지만 최근 벌어졌던 참사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문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모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강 강의 내용에 대해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7분 정도인데 우리 산업법인 제주바람과 이 전체 인문문화 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고 3시까지 한 50분 정도 일부 강의를 하고 다시 중간에 한 20분 정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되고, 그리고 특히 2부 순서를 마친 다음에 오늘은 5번째 실내 강의를 모두 참석하신 분, 특히 세 번 이상의 강의를 참석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수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나눠줄 예정이기 때문에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시 45분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전체 사진을 찍고 실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두가 기대하는 제주 문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산업법인 제주바람의 박선후 대표님을 모시고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선우입니다. 매번 뵌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어떻든 저희가 이제 제주바람에 대한 저희 단체에 대한 소개를 잠깐 또다시 드리고 5강 이후의 6강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주바람이라는 단체 소개에서 저희는 어떻든 제주라는 틀거리라는 출발점도 있지만 이게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주에서 잘하면 세계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든 저희가 제주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 형성들을 해왔지만 현재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그러니까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단체로 지향하며 사단법인화했습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내일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관계에 있고, 그런 과거의 문제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까 현재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것들을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맞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체의 문제와 부분의 문제는 동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환경과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역적으로는 80년대 중반 정도에 서울에 올라온 제주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형성을 했던 단체였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이제 제주사회문제협의회라는 어떤 단체로 연결됐고, 그 뒤로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강정 군사기지 반대 운동을 하면서 조금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조금 더 공적으로 사단법인화하면서 제주바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제주바람은 부는 윈드도 있지만 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한 사업들은 뭐 지금 이런 행사도 저희가 주요한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출판, 문화재생, 인권, 생명, 평화의 가치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뭘 했는지 좀 이렇게 연역적으로 찾아보니까 저희가 좀 반대 운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 운동을 많이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아직도 반대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너무 반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런 문화 아카데미, 인문문화 아카데미도 그런 취지에서 됐는데, 어떻든 저희가 시작하면 그런 문제하고 4.3 정명운동이 가장 크게 이제 저희가 해왔던 활동들인데, 이것보다 조금 영역을 확장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인문문화 아카데미 오늘 이제 5회차입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강연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1강, 2강 다 굉장히 좋았고요. 2강은 특히나 김원 교수님께서 이 강연을 계기로 앞으로 제주 신화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학회에 발표하시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너무나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강도 역시나 그날 많이 우셨던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 50주년 때 활동하셨던 종교인들 모시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리고 그분들도 50주년 뒤로 지금 25년이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4강은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었던, 역시나 문경수 선생님 그 재미있었던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요번의 취지, 그러니까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인문문화 아카데미의 취지와 굉장히 맞는 어떤 문경수 선생님의 어떤 강연이 있었고, 오늘 이제 안병옥 이사장님, 안병옥 이사장님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셨고,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공단의 현재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최근에 또 유엔에 가셔서,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들 나중에 보시게 되시겠지만 굉장히 데이터도 풍부하고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 많은 부분들이 오늘 좀 얘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강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서 2박 3일인데 딱 이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오후에 4시에 시작해서 제주공항에서 일요일 오후 4시에 끝나는 어떤 일정으로 해서, 일정표는 저희가 어쨌든 참여자들한테는 다 보내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지금 4.3 평화공원의 고이범 이사장님, 그리고 생태건강협회 고재량 대표, 그리고 김수호 선배가 어쨌든 오름 트레킹을 이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제주 음식을 하시는 제주 양명진 선배가 제주 음식 만찬을 이제 한번 해주시고, 해녀 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일요일 날이 그 제주 해원상생굿이 금년 해원상 가장 큰 곳을 아는데, 그 곳에 한 2시간 정도 가서 좀 보고 돌아오는 일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인문문화 아카데미의 연결선상에서 조금 일반적인 관광과는 조금 다르게 제주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얘기는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마이크를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강의는 한 4시까지 일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병옥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소개해 주신 안병옥입니다. 사실 박선우 이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강연을 요청하셨을 때 약간 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이제 제주와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제주에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주를 고향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이 행사에서 제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좀 주제 넘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속된 말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사양을 하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쓸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주를 다시 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기획된 그런 모임인데 저는 이제 제주 바깥에서 이제 제주를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또 제주를 잘 알고 있는 분들 또 제주에서 성장을 하셨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제주를 한번 다시 보자는 취지는 뭐 정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저도 한번 그 흐름에 좀 같이 몸을 좀 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는 저에게 어떤 곳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주를 직접 가서 보기 전에 노래를 통해서 제주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가수 혜은이 씨의 감수광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처음에 제주를 상상하게 됐죠. 제주는 어떤 곳일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뭐 이런 그런 곳으로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기회로 제주를 방문하고 나서 제주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이 있게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노래를 통해서 역시 제주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들국화의 최성원 씨가 불렀던 제주도 푸른밤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제주다. 신문, TV, 뭐 아파트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바다를 볼 수 있는 작은 창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노래했던 그 제주. 그래서 저에게는 제주는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주의 기후 환경 문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뭐 불가피하게도 좀 딱딱하고 감성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문제 해결의 어떤 동력 자체는 제주도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릎이 좀 좋지가 않아서 제가 서서 일단 해보겠습니다만 좀 무릎이 아파올 때쯤에는 좀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남단에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경계 속에서 생각하는 국경 안에 있는 제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국경 바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지구의 한 구성원입니다. 지구는 또 우리 우주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이 지구는 우주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은 지구라는 것이 우주 속에서 정말 우주라는 망망대해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그런 한 척의 배이고 그 속에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승선해서 지금 우주를 항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지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경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2018년에 국제학술제에 이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가 하나의 구슬이라고 봤을 때 그 구슬이 이 도랑을 이렇게 흘러내려서 죄송합니다. 흘러내려서 이쪽 도랑으로 가지 않고 이쪽 기온이 좀 높은 곳으로 이미
와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구가 안정화된 지구로 갈 것인가 아니면 뜨거운 지구로 갈 것인가 그 경계선에 서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도 이것을 이제 쉽게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생대 제4기라고 하죠. 아마 지질 말씀을 하신 강사님도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질 연대기로 보면은 신생대 제4기, 현세, 홀로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홀로세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 보통 지질학, 지구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지질 연대기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질학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지구에 가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이 지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인류세, 홀로세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세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 인류가 지구에 가하고 있는 이 영향력은 지금 지구의 역사에서 있었던 많은 화산 활동을 포함해서 대규모 변화가 있었는데 그 어떤 변화보다도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11,000년 전 정도의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금은 이제 간빙기 속에 있습니다. 따뜻해지고 있는 그런 그 시기 속에 있는데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이렇게 그 따뜻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지금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씨를 넘어서서 더 뜨거워질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 있고 지금은 2도씨가 아니라 1.5도씨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가 없다 하는 데 있어서 지구 공동체가 합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이쯤 와 있는데 이 B쯤에서 안정된 지구 쪽으로 그래서 다시 작은 궤적을 그리는 쪽으로 항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가 뜨거운 지구 쪽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4도, 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태를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지금 우리의 행동이 이 어떤 방향으로 지구가 항해할 것이냐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후 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 언론을 유심히 보시면은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라고 많이 하죠. 사실은 기후 변화는 좀 가치 중립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직도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기후 변화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해서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한다. 근데 이 지구 기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육상 기온이 될 수도 있고 바다 수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상의 대기의 기온이 올라가고 또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게 되면은 바다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다가 산성화되는 것이죠. 바다 산성화가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해양학자들의 경고인데 그것은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에 바다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숙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바다가 변화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위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그러면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죠. 지금 200년 전, 300년 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만에 1.1도씨 올라간 것이니까 지금도 기온이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경향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감각 능력으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건물 바깥에 많은 나무들이 있을 텐데 그 나뭇잎들이 늘 변화하죠. 봄에 새싹이 돋아나서 나뭇잎이 더 풍성해지고 색깔이 초록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가을로 접어들면 그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낙엽이 돼서 떨어집니다. 매 순간 나무는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너무나 느린 속도로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각 능력으로는 그 느린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지는구나 혹은 단풍이 드는구나 하는 것을 문득 창밖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그 나뭇잎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라는 정말 끔찍한 현실일 수도 있는 이러한 도전 앞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지각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 기후가 언제까지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냐.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임계점이 존재하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저기 있는 그림처럼 산 정상부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공은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가속도가 붙게 되기 마련이죠. 기후변화도 지금 지구기온 상승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여기 9가지 사례입니다. 그 사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여기 이제 그 네이처지라는 우리 자연과학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학술지에서 특별판으로 발간하면서 내건 제목이 Point of No Retur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우리가 다리를 건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다리를 건넌 다음에 그 다리가 붕괴되거나 누군가 불살라 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후변화에는. 그래서 이 포인트 오브 노 리턴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이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 사례가 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북극 빙하가 녹는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죠. 북극곰들이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북극곰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극곰들이 먹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과거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컨대 한 1km 정도만 가면 먹이를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얼음이 녹아서 더 이상 먹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1km 정도만 헤엄치면 됐지만 지금은 10km
20km를 헤엄쳐야만 먹이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 바싹 말라가는 그러한 개체 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북극의 빙하가 녹는 문제가 북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지금 북극의 빙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해빙입니다. 바다 얼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녹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바닷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얼음층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하게 되는데 얼음층으로 있을 때는 반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되게 되면은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구는 더 더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지구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구 전 곳곳에서 하고 있지만 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한 노력들이 다 상쇄될 정도의 온난화가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오더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북반구 북위도 쪽에 뭐 캐나다 동부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시베리아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만 1년 내내 얼어붙은 땅들이 있죠. 그 땅들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 그곳 주민들 또 해당 지역이 속해 있는 국가는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얼어붙은 땅일 때는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했는데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 식생이 자라게 되고 풀과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얼어붙은 땅 바로 밑에 엄청난 양의 메탄이라는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메탄 가스는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25배나 높은 그러한 기체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메탄 가스가 이 표층에서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으면은 지표면이 녹더라도 지하 속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겠죠. 그런데 50cm에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이 녹으면서 여러 구덩이들이 만들어지고 그 구덩이를 통해서 메탄이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소량만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물론 이제 영어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영구동토층을 퍼마프로스트라고 하는데요. 퍼마프로스트 멜팅이라고 치시면은 여러 유튜브 영상들이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이 영구동토층 퍼마프로스트에 가서 여러 가지 실험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구덩이에다가 뭐 가깝게 가기는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긴 장대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구덩이에 이렇게 가깝게 되면은 화염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런 실험이라든가 이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메탄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가 많은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반해서 이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어떤 딜레마이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많은 열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열들이 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바다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과거에 이제 새만금 지역을 이제 갯벌로 남아 있을 때 자주 갈 기회가 있어서 새만금 갯벌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다 옆을 지날 때는 바다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다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느냐? 바다가 존재하지 않거나 바다가 병이 들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대기 중의 열을 바다가 흡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다가 이 열을 흡수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대기 중의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수준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절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바다가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바다 스스로 병들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면은 바다는 워낙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뭐 엄청난 열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스스로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 수온 상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주도 주변의 갯녹음이라든가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아열대성 어류가 출현한다든가 독성 해파리가 출현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 바다 수온 상승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열의 93.4%가 바다가 흡수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바다 중에서도 바다 표층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을 흡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 바다 수온이 올라가는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바다 산성화 문제입니다. 바닷물의 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바다 산도가 높아지면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쭉 보시면은 이건 이제 산성화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지금 바다가 직면해 있는 것이 해수면 상승, 백화 현상, 독성 조류가 자주 출현한다. 우리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축소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산성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산성화 문제가 있고 그 결과로서 어족 자원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바다 속에는 알칼리성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폐각이라고 하죠. 껍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동류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 칼슘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이미 성체가 돼서 두꺼운 껍질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어렸을 때 이 폐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생물들은 산성화가 되면 이 폐각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공충이라는 정말로 이 바다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원형동물이 있는데 그 원형동물도 폐각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다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숫자가 많으면서 가장 기초를 세워주고 있는 그 친구들이 점점 개체수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낳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후위기로 불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기후변화가 자연계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 자연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인간사회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기후위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기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극한 기상현상이 와서 예컨대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특히 여러 이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만 태풍의 북상하는 그 경로 속에서 가장 먼저 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지리적인 어떤 그 조건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정말로 슈퍼 태풍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슈퍼 태풍이 그 발생을 해서 큰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제주가 슈퍼 태풍의 피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슈퍼 태풍이 발생을 해서 제주도를 강타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더 이상 자연계의 변화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정말 아비규환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프라를 손상시키고 결국은 금융 시스템을 공격하게 되고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켜서 그것은 이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2년 전이었던가요? 미국의 텍사스주에 혹한이 쏟아졌을 때 결국은 에너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 에너지 회사들이 문을 닫으면서 금융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모양이네요.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라든가 우리 지구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 평균보다 기후변화 속도가 훨씬 빠른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부터 보시죠. 지난 49년간 해수면 상승 속도 보시면은 세계 수온 상승이죠. 바다 그 표층의 수온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보면 세계 평균이 0.47도씨인데 우리는 1.23도씨니까 뭐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그렇습니다. 세계 평균적으로 2.58도씨라면 우리는 3도에서 6도씨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다가 어떤 상태로 변할 것이냐. 이건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연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도 우리나라가 빠릅니다. 세계 평균보다는 빨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은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후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장 빠른 곳이 북극이에요. 북극이 가장 과거에 비해서 기온 상승폭이 큽니다. 우리는 중위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북극만큼은 아니지만 적도에 가까운 그런 나라들보다는 이 기후변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측으로 보면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보면은 2100년에 우리 남한 면적의 절반 이상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제주도 기후를 갖고 있는 곳이 우리 남한의 거의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의 제주도 기후가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제주도는 그러면 어떤 기후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폭염 같은 경우도 아주 심각하죠. 우리 제주도도 지금 전망한 것을 보면은 앞으로 폭염 일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폭염은 겨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름철 현상이고 우리가 폭염을 이야기할 때 하루 최고 온도가 33도 이상 될 때를 우리가 폭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폭염이 나타나는 그 일수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제주도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언론 기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보면은 육상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바다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육상에 관한 얘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듯이 구상나무 숲이 고사하고 있다. 뭐 이걸로 이제 대표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갯녹음 문제라든가 또 뭐 여기는 이제 파란고리 문어라는 이제 독성 문어의 출현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은 연평균 기온이 10년에 0.29도씩 증가했다 하는 겁니다. 10년에 0.29도시면은 100년이면은 몇 도시 정도가 되죠?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년이면 10배니까 2.9도씨 정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거 300년 동안 세계 평균 기온은 1.1도씨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주도는 앞으로 100년 동안 최소한 2.9도씨 정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면은 제주도 기후와 또 기후와 연계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갖고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강수량 분야를 보면은 강수 일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강수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비가 내리는 날은 줄어드는데 강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 번 내리면 더 강한 비가 내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호우일수가 증가하는데 호우일수라는 것은 하루에 내리는 비의 양이 80mm 이상일 때 우리가 호우라고 하고 호우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폭염일수 같은 경우도 10년에 1.5도씨 정도, 1.5일 정도 증가했다. 열대야 같은 경우, 폭염은 제가 33도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폭염일입니다. 열대야는 밤의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날을 우리가 열대야라고 합니다. 근데 열대야 일수도 폭염 일수보다 훨씬 더 많죠. 10년마다 5.22일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서리일수, 결빙일수가 있는데, 뭐 결빙일수는 기온이 0도씨 이하인 날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육상 생태계 변화를 보여주는 구상나무림 그 분포 면적은 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급격하게 그 숲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 나무 개체들이 고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기후 변화에 동식물이 적응하는 방식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동입니다. 이동. 특히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기온이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은 더 서늘한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죠. 이동해 나갈 수가 있죠.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나무들이 씨앗을 뿌려서 그 다음에 다시 번성을 하게 되는데 기온이 올라가면 점점 더 북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주도는 북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한라산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제주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높은 위도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산림 연구를 하는 사람들 그 결과를 보면은 점점 더 중요 산림대가 북상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연구 결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 이 소위 말해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동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두 번째 방식은 계절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계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화 시기로 잘 알려져 있죠. 언제 꽃이 피느냐, 언제 나뭇잎이 나오느냐, 언제 씨앗을 만드느냐, 언제 낙엽이 지느냐. 이게 이제 계절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계절성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 자연 속에서 습득했던 그 시간표가 헝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 뭐 박새와 같은 그런 새들이 짝짓기를 언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알을 언제 낳아야 되느냐 이것이 과거에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이 뒤죽박죽 되면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구상나무는 이 계절성 변화를 통해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생리적인 적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조지대에 사는 그 식물들 같은 경우는 수분이 적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내성을 이제 길러 나간다는 것인데, 지금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들은 대단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이 기후 위기에 가장 첫 번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것이 이 구상나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인근 해역의 수온 상승인데 최근 80년간 0.6도에서 0.9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갯녹음이 확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은 좀 오래전 자료입니다만 2013년이니까요. 지금 갯녹음이 나타나고 있는 곳,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것인데, 우리 제주도 연안 전역이 지금 사실은 갯녹음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라 입길 해파리와 같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하지 않았던 동중국해에서만, 그러니까 아열대 해역에서만 서식하던 독성 해파리들, 이것도 뭐 몸집이 엄청나게 큽니다. 무게만 200kg 정도 돼요. 이 가시 있지 않습니까? 이 해파리 가시 2m 정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해파리들인데 지금은 제주도 모든 해역에서 다 발견됩니다. 보시면은 제주도 해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돼 있죠. 개체수로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근데 제주도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됐어요. 근데 지금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가릴 것 없이 모든 우리 연안에서 이 독성 해파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봄에 하는 게 어떤 일이냐면은 고압으로 이 물을 분사하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연안에 이 바위층들 이런 데를 이렇게 물로 세척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이 독성 해파리들의 유충을 제가 폴립이라고 합니다만 그 폴립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주도가 직면해 있는 많은 기후 위기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이 이 해수면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주도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주로 주거지가 연안 지역에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해서 침수되면은 거기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와 주거 단지들이 전부 다 육지 안쪽으로 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온실가스를 우리가 감축한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그린피스가 국제 이 해수면 상승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줄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본 겁니다. 만약에 줄이지 못한다, 우리가 줄이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해수면 상승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 제주, 대정, 한림, 성산 제가 이렇게 네 군데만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상당 부분 면적이 앞으로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해수면 상승을 정말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용머리 해안입니다. 뭐 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3, 40년 전에 용머리 해안을 갔을 때와 제가 몇 년 전,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용머리 해안을 갔을 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다 돌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바닷물이 차 올라와서.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이제 숫자로 나와 있죠. 2011년에는 용머리 해안을 그 종일 탐방할 수 있는 그 일수가 214일이었는데 2020년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39일로 줄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 문제를 하다 보면요.
정말 암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제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이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할 때 기후변화는 정말로 끔찍한 재난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만 하게 되면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실천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한번 보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할 때 그때 언론을 보면요. 우리 미세먼지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다. 중국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거 금방 해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범국가기구였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 먼저 했던 것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없이는 이거 해결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노력하니까 개선된다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어떤 동력이 되는 겁니다. 기후위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드린 말씀은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내놓은 처방입니다.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자 하는 것인데 196개 국가, 197개 당사국이 모여서 합의한 목표가 2050년 탄소 중립입니다. 그 속에는 가장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그런 국가도 있지만 가장 가난한 국가, 지금 경제 발전을 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처지가 다르지만 그 국가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외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식당으로 갈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도 합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196개 국가가 모여서 그것도 가장 잘 사는 나라와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함께 이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그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5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 그대로 가면은 안 되는데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과 기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돈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려면은 에너지 사용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꼭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런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건물들 같은 경우에 전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 많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그런 건물을 짓지 않고 있을까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술과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쓰려고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로 하면 will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 사실은 정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냥 그 의지를 갖나요? 시민들이 그것을 요구해야 정치인들도 그런 의지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을 더 많이 짓게 만들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키고 세금 제도 이런 것들 다 바꾸고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뭐 여기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다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제사회는 이제는 이게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1.5도씨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혹은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 이건 확고한 목표이고 이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국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중간에 지금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2019년에 미국에서 그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정상들에게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유엔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냥 오지 마라. 당신들 가방에다가 탄소 중립을 국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 올 필요 없다. 이런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 이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 의지도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든 간에 주요 국가들이 다 2050년 혹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입니다만 그 언저리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사전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하고 그 배출된 탄소를 우리 나무를 비롯해서 우리 식물들이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 흡수량이 같은 균형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정의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아직도 뭐 아마존 열대우림을 포함해서 많은 지구의 합화 기능을 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산림들이 있는데 점점 더 줄어들고는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할 수 있는 양만큼만 배출하자 하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인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을 다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화석연료 문명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석유라든가 석탄, 천연가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생활 영역이 없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완전히 우리는 그 화석연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탄소 문명을 탈탄소 문명으로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인데 사전학적 의미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문명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기술자들이 뭐 탄소 배출을 막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혹은 탄소가 배출된 것을 포집을 해서 어디 지하에다가 매장하는 그런 기술만 개발하면은 탄소 중립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술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야 되겠죠. 기후위기가 워낙 절박하고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기술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에만 의존하면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이 기후위기 문제를 접근해 오면서 우리가 체득한 경험입니다. 기술에만 맡겨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사전학적 의미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문명의 전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4가지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가 그동안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뉴스를 보시면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뭐 1%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죠. 모든 우리 국가의 운명, 우리 사회의 발전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벌써 수십 년 그렇게 봐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경제 이외에도 중요한 가치가 많이 있죠. 돌봄의 가치라든가 이런 가치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든가 우리 동식물들의 생명까지도 그것은 경제적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환원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준이 낮은, 어찌보면 가장 천박한 사회가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환원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지구가 버텨주지 않는데 무슨 경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구가 사라진다고 할 때 그때 경제를 외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 혁신인데 제가 아까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방식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우리 주 5일제 노동하는 것을 주 4일제로 바꿔서 해보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4일제 지금 하고 있죠. 아직 전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주 5일제 도입할 때 그때 언론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토요일 날 일하던 것을 이제 그만두고 5일제로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망한다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망하기는커녕 우리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일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4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노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러한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한 2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이 줄었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뭐 제주도에서도 만나고 뭐 어디서도 만나고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코로나 때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을 적게 하면 할수록 온실가스는 적게 배출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 4일제를 도입하면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2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노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뭔가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제 혁신인데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것이 기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쪽에 혜택을 줘왔던 것이 과거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싸니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 건강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값이 싸면 그것을 채택해 왔던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는 경제 자체도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쪽에다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것이 비싸지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좋은 에너지가 더 싸게 돼야만 사람들이 좋은 에너지를 쓰죠.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그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비싸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세개혁을 통해서 생태적인 조세개혁을 통해서 탈탄소 기술이라든가 탈탄소 활동에 대해서 더 우대하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네 번째가 이제 기술 혁신인데요.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뭐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더 빠르게
우리가 좀 더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면은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혁신이 같이 가야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탄소 중립은 크게 보면요, 에너지 효율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것도 기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연구하는 미국의 유수한 연구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술을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걸 주저하고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생산에 있어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탈탄소화를 빨리 당겨야 된다. 전기요금 문제, 지금 이제 전기요금 상승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 걱정들 많이 하고 있죠. 서민들의 삶을 걱정을 해서 전기요금을 누르는 것, 그것이 일견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이렇게 누르면 국민들로부터, 이 국민들 주머니에서 세금, 이건 세금은 아닙니다만, 요금입니다만, 비용을 적게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스템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영역에서, 다른 주머니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눌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아니, 전기를 생산하는데 만약에 100원이 들면 거기에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110원에 판매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80에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머지 20을 다른 데서 충당하는 거예요. 지금 한전 적자 같은 경우에 결국은 국가에서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기요금을 눌러서 어떤 서민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방식은 이런 부분은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대신에 다른 쪽에 세금을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세금?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줘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소득세. 우리가 노동하면은 세금을 낸다. 노동이라는 게 너무 신성하고 좋은 것인데 거기다 왜 세금을 많이 매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나쁜 쪽에다 세금을 매겨서 그걸 줄여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문제, 우리 제주도는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이제 곳이죠. 그래서 특히 수송 부분에서 이제 연료 전환 이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탄소를 우리 산림이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원을 산림이나 농경지 이런 쪽에서 흡수하고 갯벌에서도 흡수합니다. 그럼 우리 자연 생태계를 잘 지키고 가꾸는 거, 이게 이제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이 이 에너지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느냐 이것을 바꾸지 않고 탄소 중립을 얘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시스템과 인프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지구촌 곳곳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것은 시민들의 자각과 시민들의 운동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을 갖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변화하면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아까 제가 텍사스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얼마 전에 그 혹한 때문에 텍사스주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죠. 근데 텍사스주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언이었냐면은, 텍사스주가 아닙니다. 텍사스주에 텍사스시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선언을 했냐면은 100%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 앞으로 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언론인들이 굉장히 놀랬죠. 왜냐하면은 텍사스주나 텍사스시티가 어떤 곳이냐면은 완전히 석유로 먹고 사는 데입니다. 석유가 없으면은 버틸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이제 도시 경제가 이제 지탱이 되는 이제 그런 곳인데 석유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놀래서 기자들이 가서 그걸 발표한 공무원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텍사스 시티에서 왜 누구도 그런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100% 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느냐 했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는 관심이 없다. 첫마디가 그거예요. 우리 텍사스 시티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텍사스 시티의 경제를 생각했을 때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다른 화석연료 시스템보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수준으로 이미 와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력 시스템만이 아니라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플라스틱 문제일 겁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이 폐기물이 발생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과정이 완전히 순환되도록 그러니까 이 폐기물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정도로 만들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탄소 중립할 수 있는 잠재력이 55%라고 하면 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을 다시 순환 경제 속에서 순환시켜서 에너지로 다시 사용하는 거 이게 4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발생하는 거 줄이는 게 탄소 중립하고 뭐 기후위기 극복하고 무슨 관계야?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의 환경 문제 아니야?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쓰레기 줄이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을 갖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할 때 이게 그러면은 정말 막 부담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죠.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편익이 1,461조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게 되면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 편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이제 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우리 국민 수가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분석을 해보면 한 17,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줄일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보면 뭐 75조 원 이상 편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것이다.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정책 결정자나 시민들이 그 생각을 균형 있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인데 에너지 부분은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92.8%를 지금 수입하고 있으니까 독립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122조 원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다고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다 생산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뭐 수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 돈을 다른 우리 가난한 사람들 그 복지를 위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입니다. 아무래도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원자력이나 다른 에너지 시스템, 화석연료 시스템에 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뭐 많은 분석 결과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국제기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또 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25분 정도 제주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2012년이죠.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탄소 없는 섬을 발표해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아주 자주 가지는 못했는데 과거에 한 경년으로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게 되면은 정부 대표단들이 어떤 협상을 하느냐 하는 것도 보지만은 그 협상장 바깥에서 여러 도시들, 여러 NGO들 또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겠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왔다. 이것을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도시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섬과 같은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늘 제주도는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이 제주도가 발표했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이 계획에 대해서 많은 다른 국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성공하면은 대한민국도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죠.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 이렇게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중간 결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 결산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원래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아직 장애물을 만나서 이 장애물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더 나아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냉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 역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파리협정 이후로요 이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는 이제 국가의 손을 떠났다.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는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축구 경기로 치면은 국가는 구단주나 감독의 역할이에요. 선수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선수들이 누구냐, 플레이어가 누구냐 하면은 지자체, 도시, 기업, 시민 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비국가 행위자라고 하는데 파리협정에서도 정확하게 파리협정이 타결됐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역할보다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나츠카라는 유엔의 글로벌 기후행동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376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기업이고요. 그 다음이 도시입니다. 도시가 11,000개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당연히 제주도도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제주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가 많은 곳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실제로 통계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5천여 대 정도니까요. 전체 그 제주도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 대비해서 6.3%인데 전국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0.9%니까
굉장히 많은 전기차가 지금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전기차만 보면은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경유로 가는 차도 그만큼 더 많이 늘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전기차가 2만 5천 대 늘어나는 동안 내연기관차는 12만 대가 늘어났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기차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관차가 5배나 더 전기차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당연하게도 도로 부문에서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지만 통계를 보면은 2011년에 비해서 2019년에 37%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쪽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정책은 실패한다. 내연기관차 발생하는 것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내연기관차가 늘어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문제입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제주도 바깥에 있는 분들도 제주도의 그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은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다 아셔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이 통계가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 그 통계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요, 다른 그 지자체에 비해서 제주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지금 1인당 배출량이 연간 지금 하루 배출량이죠. 하루 배출량이 2kg이니까요. 전국 평균 1.03kg의 2배의 수준인 거죠.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심각한 것이 우리 지금 저 봉계동에 그 폐기물 처리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가 그게 다 포화가 돼서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19년이네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이게 그 제주시 구자읍 쪽에 그 센터가 구자읍인가요? 그렇죠. 구자읍의 그 동봉리, 북촌리 그쪽이죠. 그쪽에 이제 이게 준공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획기적으로 이 폐기물 발생 양을 줄이지 않으면은 아마 조금 있으면 또 뭔가 지어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 그 공급 시스템인데요. 이 그림이 약간 좀 오래돼서 지금 그 업데이트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 시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노란 점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풍력 시설도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아마 다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제주도 조금 이따가 다시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비중이 전력이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16.2%로 되어 있는데 지금 18%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육지 연계 전력 해적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요 두 개 선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전남 해남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전남 완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연계선, 2연계선인데 이게 이제 제주 변전소, 신제주 변전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 3연계선을 이제 곧 이제 완공한다고 하죠. 그건 이제 진도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지금 화력 발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50% 정도 돼요. 지금 크게 보면은 여기 제주 쪽이고요. 이게 한림 쪽이고, 이게 아마 이쪽이 중문이니까, 제가 정확한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화순리죠. 화순리. 여기 이제 그 용머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 지금 이제
LNG 복합 발전소 이런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발전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주도가. 그런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발전기를 인위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여러 장점이 많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이 간헐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파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중이고요. 재생에너지가 18% 정도고, 신재생 다 합쳐서 18%네요. 그리고 그 두 개 연계선을 통해서 한 30%, 그 다음에 이제 제주 화력발전소에서 한 51.2% 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이 전력 개통이 불안정해지니까 인위적으로 이 출력 제어를 한다. 출력 제어를 한다는 것은 발전소를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력망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 정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멈추게 된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비용을 환산해 보면은 뭐 30억 원 정도 약간 그 비용이 지금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그 과제들, 뭐 폐기물 분야, 그다음에 전력 분야에서 이제 제주도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과 함께 얼마 전에 발표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제주 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계획, 이것을 보면은 제가 감각적으로 저도 이제 정책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만든 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농축산 부분이나 건물 부분, 또 폐기물 부분, 탄소흡수원 부분, 우리가 사실 이 탄소 중립을 논의하면서 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분야도 빼놓지 않고 잘 그 목표를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잘 만든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요 뭐가 문제냐면은 계획은 수도 없이 만듭니다. 제주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정부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수없이 많은 계획을 만들어내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실천을 하고 어느 정도 그 계획에 있는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고,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채워나가고 하는 것은 유럽이라든가 어떤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우리보다 더 앞서갔던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공화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은 계획공화국인 것 같아요. 계획은 많은데, 계획이 많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달성해야만 그 계획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과거에 세웠던 계획과는 현실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 잘 만든 이 계획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이 되도록 만들려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도지사님부터 또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힘이 바탕이 돼야만 어떠한 정책도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느낀 점이 있는데,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할 때 늘 보면은 정부나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전문가들을 불러요. 계획을 세우려면 당연히 전문가들을 불러서 현황이 어떻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어떤 정책을 써야 되고 어떤 기술을 접목해야 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인가요? 누가 주체인가가 빠져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체로서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분들이죠.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체는 우리 시민들과 기업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얼마만큼 실질적인 주체들이 참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때 전국에 500분을 정말로 무작위로 여러 계층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셔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분석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5년 정도에는 중단해야 된다. 이런 소위 말해서 구체적인 액션에 대한 판단이 전문가들보다 더 맞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 보니까. 저희가 내연기관차 판매를 우리 국내에서는 2040년 정도에는 중단해야 된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그쪽 그 내용을 그분들한테 드렸는데 그분들은 아니다. 2040년 너무 늦다. 2035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막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부담스러워하죠. 특히 산업부라든가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위에서 2035년이면은 내연기관차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딱 그로부터 몇 달 지나서 세계 유수한 자동차 업계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다 203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들보다 더 빨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관적으로 시민들이 더 발달된 인식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몇 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보다 시민들의 판단이 더 옳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배제하거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 계획도 앞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이 열려야 되고 그것이 요즘은 이제 그 탈정상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다 해결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탈정상과학은 뭐냐면 과학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지만 과학을 중시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경험이나 지혜를 이 과학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탈정상과학입니다. 과학계도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가치 혁신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우리 선택할 수 있는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삼각김밥, 값이 싸죠. 그러니까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채식 식단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추는 데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는 이 채식 식단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죠. 고급 식당에서 나오는 메뉴가 있습니다. 비싸죠. 맛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 어려운데 하여간 전략하려면 삼각김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삼각김밥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너스를 어디서 받았다. 그러면은 좀 값이 비싸더라도 혹은 뭐 어머니 생신날은 조금 비싼 메뉴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건강을 걱정하게 되면은 육식을 좀 줄이고 채식을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은 늘 삼각김밥만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 다른 거 안 보고 가장 값싼 것만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 결과가 기후변화 문제예요. 화석연료 사용해왔던 게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보다는 다른 가치를 볼 때도 됐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이 됐는데 언제까지 가장 값싼 것만 찾을 것이냐 하는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수면 상승해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인가, 해파리, 독성 해파리 문제들, 그것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계속 생각하시게 되면 오히려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정면으로 마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심리적 거리,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다면은 기후위기 문제는 오히려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 심리적인 영역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 나 혼자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되겠나? 이 시스템이 문제인데, 아니 나 혼자 뭐 이렇게 될 게 아니다.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어느 곳에서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아파트 13층에 사는데 무슨 물에 잠기겠어?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차피 다 같이 망하자. 이 세상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패배주의적으로, 냉소주의적으로 가는 거. 이게 기후위기 극복의 가장 큰 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과학기술 혐오론자도 아니고 무용론자도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자연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과학기술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에만 다 밀어놓고 과학기술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처럼 바보짓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기술 맹신주의입니다. 맹신주의를 버려야 된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예로 많이 드는 게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냉장고 집에 몇 대쯤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어디에서 작은 냉장고 하나를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그때는 냉장고가 정말 귀하던, 보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냉장고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그 닫고 있던 모습이 지금 생각납니다. 근데 그때 냉장고하고 지금 냉장고하고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냉장고가 과거 냉장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 기술이 접목돼서 효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기술 발전에 의해서 냉장고가 더 진화했기 때문에 냉장고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그래도 줄어들었어야죠.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냉장고가 만들어내는 문제가 해결됐나?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냉장고가 쓰는 전력은 더 늘어났어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우리 욕망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요. 냉장고를 2개, 3개, 4개, 그것도 부족해서 5개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냉장고가 사용하는 전력,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욕망 증식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면 기술은 위기 탈출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이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시켜야 되고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되지만 기술에 다 맡겨놓고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원시인처럼 살 수는 없지만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보시자 이거예요. 제가 이 욕망은 눌러서 될 문제다 아니다라는 걸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욕망의 색깔을 바꿀 수는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제주 올레길이라고 생각해요. 올레길 그냥 걷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 올레길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있을 때 뭔가 소비하고 뭔가 여흥을 즐기고 이런 것이 뭔가 사람이 어떤 여가를 제대로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주 올레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걸으면서 제주 풍광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욕망인 거죠. 올레길을 걷고자 하는 것도. 그 욕망의 색깔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욕망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나의 욕망의 색깔은 정말로 적절한 색깔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 욕망의 크기가 너무 과하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잠깐이라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2, 3분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와 환경 수도로 제주 다시 보기를 주제로 안명국 이사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셨고 제가 들은 내용 중에 역시 핵심적인 것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이게 참 와닿는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한 두세 분은 더 받고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듣다가 대한민국은 계획공화국이다 말씀드린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려질 대로 다 알려져 있는 이 환경의 회방은 다 주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는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국회에서 결국 입법화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과 효과를 보면은 국민들이 더 호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녹색당 비례대표 투표를 했는데 독일의 녹색당을 보면 되게 부러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일의 녹색당을 모델로 삼아서 참조를 해서 정치 세력화해서 이것을 입법하는 과정이 없이는 백해무익하지 않나.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계획은 성찬이고 마스터 플랜인데 여기 실현 주체가 없어서 도돌이표에 나아지는 결과는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국 녹색당의 어떤 비단 녹색당뿐만이 아니라 이 시민과 국민들의 이런 생각과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 있는 단체가 국회에 들어가서 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선생님 의견 좀 듣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녹색당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지금은 사실은 독일이 환경 선진국으로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제 탈핵 정책을 하는데 그 탈핵 정책을 펴는 게 녹색당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한 그 정책을 선언한 것은 앙겔라 메르켈이 이끌었던 김인년입니다. 근데 김인년이 과거에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갖는 정당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사민당은 노동자들의 문제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환경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두 거대 정당, 소위 말해서 사민당과
김인년을 환경적으로 이끌어냈던 힘은 녹색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의 역할을 지금은 이제 녹색당이 독일 같은 경우는 제2당, 1당을 경우에 따라서는 다툰 정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녹색당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시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거기는 동의를 하는데 선후 문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색당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고 또 그것이 어떤 정치에 반영이 돼서 독일의 환경정책이 앞서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거꾸로 독일들의 시민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녹색당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됐고 실제로 독일에서 녹색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에 축적된 힘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운동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독일 사회의 분위기는 모든 기성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복한다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어떤 변화의 열망이 있었어요. 특히 젊은 층들. 독일 녹색당을 연구해 보시면 아마 그것을 발견하실 텐데요. 그 뿌리는 유럽을 휩쓸었던 68운동으로 거슬러 갑니다. 저는 그 68운동부터 이어졌던 그리고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평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혹은 또 빈집 점거운동 이런 그 사회 현실에서 정말 기성의 어떤 가치관과 기성 체계를 전복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녹색당이 만들어지고 또 녹색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선후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녹색당만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정당들은 많죠. 녹색당만이 아니라 또 다른 소수 정당들도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녹색당이 의회에 우리 국회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녹색당이 진출하면 다른 정당들과는 어떤 차이를 보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걸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는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임효준입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 1회 대회 때부터 취재를 해서 그 누구보다도 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또 환경 분야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주도는 환경과 에너지가 제주도는 하나의 테스트 베드로 해서 하는 시험 무대만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그 삶과 질 전반적인 것들이 도민들한테 영향을 못 가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지켜봐도 지금의 에너지와 환경 모든 것들이 시험 모델만 되지 도민들한테는 안 가고 있는 게 현실적인 거고 또 제주도 도민들 특성상 횡단 문화도 있고 좋은 문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게 다 도민화되는 게 아니라 다 시험 무대만 되고 다 뺏기는 구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도민들이 먼저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친구분이 녹색당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듯이 저는 도민들 스스로가 각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활동가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제도권으로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이런 어떤 문화들이 제주도의 어떤 삶 자체가 제도권과 비제도권 또 운동권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도민이 좀 각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주를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계몽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합시다. 정당성은 아직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에너지 문제를 얘기할 때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늘릴 수가 있었는가?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10년간 살면서 봐왔던 독일인들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돈 문제는 정말로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좀 점잖지 못한 사람, 돈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1마르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 문제로 이 계산을 많이 해요. 독일에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었던 데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독일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독일 재생에너지 설비의 50% 이상이 시민들 소유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펀드 투자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제주 시민들이 제주도의 환경을 생각하고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실제로 화폐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부되지 않고 그냥 이게 옳기 때문에 시민들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정말 각성된 몇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지금 어떤 그 고착화된 시스템을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이익이라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주민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다리도 아플 텐데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건 없고요. 제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화요일 날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걸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리수거 담당인데 우리가 아내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쓰레기가 엄청 나와요. 화가 나 아직. 전부 제 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인생에 짐이 많은데 그것마저도 짐을 들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요 나베를 떼서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분리하지 않는 이 플라스틱 통하고 분리한 통하고 이렇게 쓰임새가 나중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유리병 위에 스틸로 되어 있는, 쇠로 되어 있는 뚜껑이 있잖아요. 저는 열심히 한다고 그거를 분리를 했죠. 유리하고 스틸하고 쇠하고. 쇠는 쇠로 넣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냥 그 상태로 버려야 그 안에 그 다른 물질들이 안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까지 아주 환경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리사이클을 하는 쪽이 아니고 반대쪽에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콜 투 액션, 직접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 강령처럼 이 강의 끝났을 때, 많이 강의하실 텐데 끝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한 5분 동안만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서 좀 관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환경 분야의 기관에서 특히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홍보를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장이면서도 어떤 경우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는 잘못 알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공단 그 맡고 있는 분들한테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 앱 하나만 켜면은 매일매일 우리 동네 대기질이 어떻고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어코리아라는 그 아주 유명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 시스템을 우리 공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 재활용 분야의 에어코리아가 아니라 제로 웨이스트 코리아라는 앱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앱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바카스 뚜껑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입력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앱을 갖게 되면은 어디다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뭐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냥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역할을 또 하면서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개인적인 실천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좀 주제하고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그쪽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환경운동가로서의 안보용 선생님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다시 보게 되는 제주 2022 인문문화 아카데미 5번째 강연 안봉옥 이사장님의 특강을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